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들 중에 이 차를 운행하실 때 꼭 알아두시면 편리한 기능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버튼을 보시면 돼요. 이 버튼이 뭐냐면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별 모양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이 내비게이션 이 컨트롤러에 있는 이 별 모양 버튼, 요거에다가 기능을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지정해 놓으면 지정해 놓은 기능들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제 폰 프로젝션, 그러니까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그 화면으로 바로 나오는 단축 버튼을 적용을 해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능동 보조 기능 같은 거 호출할 때 요거 눌러서 이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동 보조 기능을 여기다 지정해 놓지 않았을 때는 셋업을 누른 다음에 이 차량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다 지정을 해놓으면 한 번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거 쓰시는 분들 다른 화면 쓰다가 한 번에 그 화면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 버튼에 지정해 놓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 지정을 안 해놓으면 또 이제 홈으로 돌아가서 또 애플 카플레이 선택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을 지정해서 쓸 건지 그거는 이제 사용자마다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사용자 버튼 내비게이션, 사용자 버튼 핸들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핸들에 있는 사용자 버튼,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있는 사용자 버튼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버튼들도 정의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능들은 원래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기능이니까 있는 기능 그대로 쓰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지정되어 있지 않은 버튼, 요거를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 예를 들어서 핸들로 들어가서 저는 폰 프로젝션에다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지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면 다음부터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기능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기능이 여기 차량에 다 몰려 있어요. 이 차량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뭐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친환경차 뭐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운전자 보조로 가볼게요. 운전자 보조로 가면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보조 기능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각 기능을 선택을 하면 그 세부 내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여기 속도 제한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도로를 주행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카메라라든가 속도 단속 구간이나 이런 게 이제 인식이 되면 자동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해 주거나 경고해 주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가 있죠. 뭐 크루즈 컨트롤로 이제 뭐 110km로 이제 설정해서 달리고 있는데 전방에 이제 시속 10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까지 속도를 감속해 준다든가, 아니면 감속은 하지 않지만 경고를 해 준다든가, 그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속도 제한 보조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다 속도를 제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고를 해놓으면 속도 제어는 안 하는데 경고만 해줘요. 꺼놓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지정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경고도 안 하고 속도 조절도 안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자동차가 달릴 때 실제 속도하고 계기판 속도가 좀 다르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계기판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높게 표시되거든요. 만약에 구간 단속 구간을 달리는데 시속 100km 구간 단속 구간이다. 그러면 100km에 맞춰서 가면 이게 실제 100km가 아니에요. 100km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는 기능이 또 여기에 옵셋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옵셋 설정에 가시면 5km 단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km로 설정했는데 105km로 가게 한다든가, 105km로 설정하면 110km로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100km로 설정했을 때 실제로는 95km로 가게 한다든가, 이런 보정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보정 기능은 속도 제한 기능을 껐을 때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걸 끄게 되면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춘 대로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속도 제한 보조 같은 걸 썼을 때는 뭐 경고라든가 이런 걸 썼을 때는 속도계를 기준으로 이제 경고를 해주는데, 속도계가 실제 속도랑 다르니까 그걸 보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되게 또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서 여기 운전자 보조로 가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능동 보조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건 한 번씩 눌러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주행 편의에 가시면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운전 스타일 연동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크루즈 컨트롤 이용할 때 내가 평상시에 최근에 운전한 스타일을 연동해서 거기에 비슷한 패턴으로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운전할 때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운행할 때는 운행하려는 목적이 전혀 다르잖아요. 보통 직접 운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맞춰서 운전을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쓴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정속주행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 스타일 연동을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가속 강도하고 반응 속도를 직접 설정을 합니다. 보통 이거는 5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가속 강도하고 반응 속도. 근데 가속 강도나 반응 속도를 당연히 민감하게 설정하면 정속주행을 할 때 좋지 않겠죠. 물론 운행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속주행 목적 이런 거에 좀 맞게 가속 강도는 2단계, 반응 속도는 3단계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나는 이 정도 패턴으로 작동했으면 좋겠다 라고 적절하게 맞춰서 쓰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속 강도와 반응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현대차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인데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있는 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표시가 돼요. 자, 터레인 모드,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차가 주행하는 특성을 바꿔주는 거고, 터레인 모드는 이제 험로, 그러니까 오프로드 주행할 때 이제 사용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주로 쓰게 될 텐데,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스포츠와 마이 드라이브 모드 세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에코는 경제운전 할 때 주로 쓰는 최적화된 모드고, 스포츠는 달리기 할 때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한 달리기를 하기에 적합한 드라이브 모드고, 그 다음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는 거는 내가 설정한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설정할 수 있느냐, 여기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가시면 파워트레인하고 스티어링하고 서스펜션 세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을 에코, 스포츠, 스마트, 스티어링을 노멀, 스포츠, 서스펜션을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한 대로 작동하는 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파워트레인은 스마트로 놓고 되면은 운전자가 악셀을 조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식을 해서 지금은 경제운전 모드를 쓰는 게 적합하다, 아니면 지금은 다이나믹하게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을 해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일일이 에코, 스포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스마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핸들의 무게인데, 핸들의 발력을 이제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좀 가볍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묵직하게 할 거냐,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서스펜션은 서스펜션 댐핑을 좀 부드럽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단단하게 할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코 모드를 쓰게 되면 이제 에코, 노말 이렇게 되는 거고, 스포츠 모드를 쓰게 되면 스포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은 스마트에 놓고, 스티어링은 노멀에 놓고, 서스펜션은 스포츠에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코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모드인데, 내가 직접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드라이브 모드에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설정한 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모드는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만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노멀과 스포츠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노멀을 놓게 되면은 브레이크 담력이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스포츠를 놓게 되면은 브레이크 담력이 좀 더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좀 더 조금만 밟아도 팍 잡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하고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멀에 놓고, 필요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아주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발로 조절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냥 노멀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인데, 내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변경한 거를 알려줄 건지 말 건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하는 걸 알려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모드를 변경을 해도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알림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바꿨을 때 저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우측에 표시가 되죠. 네, 요 차이고요. 저는 요거는 꺼놨고, 그 다음에 토우 모드가 있습니다. 요 토우 모드는 또 다른 현대차에서는 못 보던 기능이죠. 요거는 팰리세이드를 이용해서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견인할 때, 그럴 때 쓰는 기능이에요. 아무래도 트레일러를 견인하게 되면 차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견인하지 않을 때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차가 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중량별로 설정을 해서 이 견인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만약에 내가 가벼운 트레일러를 연결한다 그러면 적은 중량을 선택하시면 되고, 좀 더 무겁다 그러면 중간 중량, 정말 큰 대형 트레일러를 연결했다 그러면 최대 중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뭐 악셀 반응이라든가 변속기,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ESP, 그러니까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세팅을 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토어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서 상시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실제로 견인을 할 때는 토어 모드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활성화는 이 왼쪽에 보시면 여기 토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토어 모드 켜짐. 이제 작동이 된 거고요. 이제 토어 모드를 비활성화할 때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토어 모드 꺼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기능인데, 여기 보면 친환경차라는 메뉴가 있어요. 친환경차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관성주행 안내라는 게 있고 안내 시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안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악셀을 밟고 있다 띄었을 때 엔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냥 타력으로 쭉 가는 중립주행, 그거를 관성주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주변 도로의 환경이나 지형 정보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 관성주행하는 게 연료를 절약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관성주행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가다가 저쪽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악셀을 쭉 밟고 가다 끝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부터 현재 속도에서 악셀을 띄면 그냥 타력으로 관성으로 쭉 가서 끝에 가서 브레이크만 밟고 정차를 하는 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부터 관성 주행을 시작을 해야 추가적인 악셀 조작 없이 부드럽게 속도를 유지해서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은 꺼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성주행 안내 시점을 빠르게 할 건지 보통으로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환경 보호 모드라는 거는 이제 대기가 좀 질이 안 좋고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갔을 때 최대한 EV 모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엔진을 최대한 안 쓰고 주행하는 그런 기능인데,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체감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유용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요즘에 현대차 요 팰리세이드를 포함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이 공조 기능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공조 기능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별로 쭉 있죠.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외부 공기 차단이다 그러면 요즘에 외부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대기 오염 때문에 이제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들어오더라도 정화를 한다든가, 요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일일이 터널에 들어가니까 외기를 내기로 차단해야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일일이 조작을 하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거를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워셔액만 틀어도 워셔액 냄새,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워셔액을 연동해서 외기를 내기로 자동으로 차단해 준다든가, 물론 워셔액을 다 쓰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외기로 전환이 되고요. 터널을 들어갈 때 터널 지역을 내비게이션 정보에서 다 받아서 터널 진입 전에 미리 안내를 하고, 외기로 돼 있거나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내기로 전환을 하고, 열려있는 창문도 다 닫아주고, 이런 기능이 자동으로 다 작동이 됩니다. 물론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열려있던 창문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다 돼 있고, 그 외에도 기타 차단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작동이 됩니다. 실제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내가 일일이 조작할 필요 없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싫다, 나는 내가 일일이 조작하는 게 좋다, 그러면 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환기 기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외기 공기를 무조건 차단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실내가 또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실내가 계속 이산화탄소에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운행하다가 내가 그때그때마다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그것도 더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외기 순환이 필요한 경우가 실내 공기의 질도 있지만 또 실내 습기가 찼을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 습기 발생 저감을 또 설정을 해 놓으시면 또 자동으로 이렇게 실내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습기 발생을 저감시켜 주고요. 그다음 뭐 창문 습기 방지, 이것도 자동. 그다음에 공조 편의, 에어컨 자동 건조. 이 에어컨 자동 건조는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인데, 여름에 이제 에어컨 쓰고 차를 주차를 하고 그냥 가면 이 안에 차가웠던 부분이 이제 다시 외기의 따뜻한 공기랑 만나면서 거기서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행을 끝냈을 때 에어컨을 송풍을 막 시켜서 그 안을 건조시켜주는 그 기능이에요. 그거를 설정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공조기를 히터를 튼다든가 에어컨을 튼다든가 해서 온도를 조절을 하면 그 설정한 환경에 맞게 핸들 열선이나 운전석 시트 열선, 통풍 이런 기능들을 같이 연동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겨울에 밖에 차에 탔는데 히터를 틀었어요. 그 다음에 열선, 핸들 열선 틀고 운전석 열선 틀고 다 일일이 다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공조기에서 온도 조절을 하면 이 온도에서는 핸들 열선과 운전석 시트 열선을 같이 작동하는 게 더 쾌적하다라고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다 제어를 해줍니다. 뭐 에어컨 틀면 통풍 시트 자동으로 들어오고, 그것도 무조건 껐다 켰다만 되는 게 아니라 시트 열선의 강도라든가 통풍 시트의 강도도 적절하게 같이 자동 조절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시트에도 있어요. 시트로 가시면 뭐 아까 공조 전동 자동 제어, 이건 아까랑 같은 기능이고, 승하차 편의, 이거는 보통 이제 메모리 시트 있는 차들 보면은 문 열면 시트가 뒤로 빠지고 문 닫으면 시트가 앞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시트 위치 변경 알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비활성화 해놨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걸 활성화 해놓게 되면 제가 시트 옆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시트를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 같이 표시가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뭘 눌러서 어디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눈으로 보면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포터 스트레칭 작동 알림, 요거는 이제 마사지 시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요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알려주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버튼 누를 때마다 허리, 전신, 꺼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요. 세부 설정 하시려면 여기서 상세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서 또 컴포터 스트레칭 가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세 보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 보조 기능은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오래 운전을 하게 되면 뭐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이제 뭐 자세를 좀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시트에 컴포터 스트레칭 요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좀 자세를 좀 보조해주는 이런 기능을 해주고요. 주행 중 허리 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 운전하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때 허리 압박이라든가 통증 완화를 위해서 허리를 보호해주는, 여기 보시면 요 시트의 등받이 부분에 허리 받침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30분이나 1시간마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예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작동하는 게 싫으면 꺼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실내 무드 조명이나 그 다음에 라이팅 패턴 선택하는 거, 아까 블루링크 스토어 거기 설명할 때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이 있고, 원터치로 방향지 시등 작동하는 거 이렇게 한번 살짝 건드리면 이렇게 방향지 시등이 깜빡깜빡 요거를 하잖아요. 요거를 5번 할 건지 3번 할 건지 7번 할 건지 아예 그냥 끄고 내가 수동으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어로 가시면 또 도어에도 되게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편리한 기능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접근 및 터치 시 잠금 해제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키를 가지고 도어 쪽으로 접근해서 내가 이제 리퀘스트 쪽에다가 터치를 하면 도어가 잠기기도 하고, 또 도어 핸들을 잡고 당기면은 또 자동으로 도어 잠금이 해제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 키를 가지고 접근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고 이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 시 자동 잠금 해제를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 도어를 적용할 건지 운전석 도어만 적용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이타시 자동 잠금은 이제 멀어질 때 자동으로 잠글 건지.
그러니까 잠금과 해제를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만약에 잠그는 것만 설정해놨다 그러면 키를 들고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긴 하지만 다시 접근해서 열 때는 직접 리퀘스트 쪽을 터치를 해줘야만 열리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잠금 해제만 적용해놨다. 그럼 키를 가지고 차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는데 차에서 내려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진 않는 거죠. 두 가지 다 쓰고 싶으면 두 가지 다 활성화하시면 되고요. 파워 테일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테일게이트 버튼을 이용해서 테일게이트를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파워 테일게이트의 열림 속도를 보통으로 할 건지 빠르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열림 높이도 여기서 이렇게 단계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는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테일게이트를 열어주는 건데, 이거는 활성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브랜드 차들 같은 경우 보면은 범퍼 쪽에다가 이제 발로 한번 킥킹 동작을 해주면 센서가 그걸 인식해서 트렁크를 열어주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현대차 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키 가지고 접근해서 일정 시간 서 있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별다른 동작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계기판에 보시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파워 게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파워 게이지가 없어지고 여기가 RPM 게이지로 바뀝니다. 그렇죠? 마이드라이브로 모드를 쓰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파워 게이지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가솔린 차처럼 RPM 게이지로 바뀌고,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선택하냐면 바로 요 클러스터 메뉴 여기에 가시면 여기 엔진 회전 속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에코,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모드, 뭐 오토, 스노우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스포츠에 설정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터레인 모드거든요. 터레인 모드는 전부 다 선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설정을 해놓은, 활성화를 해놓은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파워 게이지 대신에 RPM 게이지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터레인 모드는 전부 다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터레인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자, 여기가 자, 오토, 그럼 RPM 게이지로 바뀌었죠. 스노우, 이런 식으로. 자, RPM 게이지로 바뀌었습니다. 파워 게이지가 없어졌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오토 모드에서는 파워 게이지를 보겠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터레인 모드로 들어가서 오토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파워 게이지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 모드별로 또 터레인 모드별로 파워 게이지를 표시할지 아니면 RPM을 표시할지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HUD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에 저 앞에 HUD가 표시가 되는데, HUD를 위치, 표시하는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밝기도 조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좀 전까지는 이 설정에 들어가 있는 메뉴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메인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에 시네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시네마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OTT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OTT 서비스 중에 내가 이용하고 싶은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건 주행할 때는 화면이 나오지가 않고요. 이렇게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가 또 기존의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좀 다른 점은 스테이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 모드를 이용해서 엔진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가지고 이런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들, 전기를 이용한 전장들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뭐 1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1시간 이상 써야겠다, 그럼 다시 그냥 정상 시동을 걸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차된 상태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게임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게임에 가시면 여기서 게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두들 스토크, 아케이드 게임, 뭐 캐치아이 동물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어떤 거 해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두들 스토크, 뭐 아케이드 2048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실행하기. 시작. 저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사용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빌트인 캠이 있고 하이패스가 있고 뭐 세차 모드 뭐 이런 게 있는데, 빌트인 캠은 블랙박스 기능이거든요. 블랙박스 기능을 이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블랙박스 저장되어 있는 화면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주행 중 상시, 주차 중 상시, 주차 중 동작 감지, 뭐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선택을 하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선택을 안 하면 비활성화 되는 거예요. 주차 중 상시 끄고 싶으면 이거 누르시면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화면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면 화면하고 후방 화면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찍힌 상태에서의 주행 속도, 방향지시등을 작동했으면 방향지시등 작동한 여부, 작동 상태, 그 다음에 충격이 감지되면 충격 감지된 상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재 위치, 여기 지도까지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로 가시게 되면, 이것도 하이패스도 단순하게 그냥 하이패스 기능 설정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패스를 이용한 지역과 시간 이런 게 다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눌렀다 그러면 여기 세종 포천 고속도로 부근에서 하이패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여기서 사용을 했고, 몇 시에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내역을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 메뉴에 들어가서 결제 이력 삭제를 누르시면 내가 지우고 싶은 내역을 지울 수도 있고요. 전체 선택해서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이패스를 이용한 내역을 확인하면 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비공개로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꼭 결제 이력을 삭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차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세차기 들어갈 때 쓰는 모드예요. 자동 세차기 들어갈 때 보통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 사이드미러 접어라, 와이퍼 자동 모드 꺼라, 뭐 썬루프 닫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를 내가 직접 하다 보면 실수로 깜빡하고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말라고 세차 모드를 시작을 눌러주시면 그냥 자동으로 세차 모드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세차가 끝나고 나서 종료를 누르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요. 네, 편리하죠. 발레 모드는 뭐 말 그대로 발레 모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주차장에서 발레 모드로 맡길 때 그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 놓으면은 이 발레 모드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한을 합니다. 최고속, 그 다음에 발레 모드를 시작하고 나서 주행한 이력도 여기다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발레를 맡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카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차량 내에서 이제 블루링크 앱을 이용해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나중에 여기 자세히 보기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카톰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차량 진단은 진단기가 없는 일반인들이 내 차의 상태를 진단하고 싶을 때 쓰는 이런 기능입니다. 들어가서 지금 차량 진단하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별로 다 정상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 이상이라고 나오고 점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여기 매뉴얼에 들어가시면은 차량 사용 설명에 대한 거를 여기 QR코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캔을 하면은 그 차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웹 매뉴얼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행을 하시다가 차량에 대한 기능이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매뉴얼에 들어가셔서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9인승이 있습니다. 사실 9인승은 지금까지 이런 미니밴의 어떻게 보면 약간 미니밴만의 고유 영역이었거든요. SUV에서 9인승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는 9인승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9인승을 선택하게 되면은 1열 요 중앙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사람이 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람이 편하게 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별개로 얘기를 하고요. 일단 자리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은 센터 콘솔로 돼 있는데 여기에 줄이 있어요. 이 줄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가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해서 9개의 시트가 만들어져서 9인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자리에 사람이 타서 갈 수 있느냐? 여기 뭐 발 놓는 자리도 있죠. 갈 수는 있어요. 제가 타봤는데 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불편해요.
여기는 뭐 아주 작은 어린아이 정도 태우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편하진 않겠죠. 어른이 타기에는 정말 좁고요. 그렇다면 이 시트를 뭐 사람 타기도 불편한 시트를 뭐하러 만들어 놨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9인승을 사더라도 이 자리는 사람이 타는 자리로 이용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의 모든 분들이 여기는 그냥 내려놓고 센터 콘솔로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9인승 차에서 가지는 또 되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6명 이상이 탔을 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 시트를 이렇게 세워놓지 않아도 다시 이렇게 눕혀놔도 여기는 그냥 센터 콘솔을 이용하고 앞에는 2명만 타고 뒷자리 쪽에 4명이 더 타게 되면 그러면 6명이 타는 거잖아요. 그럼 6명이 탔을 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SUV 중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있는 SUV는 없었죠. 이 디올리오 팰리세이드가 유일합니다. 9인승을 선택하고 6명 이상이 탔을 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있다. 명절이라든가 휴가철이라든가 이럴 때 정말 좋은 거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막 일반 도로 차선이 다 꽉꽉 막혀 있을 때 훨씬 더 쾌적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9인승 모델이 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자리 이 좁은데 이게 무슨 9인승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열하고 3열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열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 2열 시트의 슬라이딩은 이제 수동이고 등받이는 전동이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등받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제껴지면서 3열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도 등받이 리클라이닝하고 또 시트 슬라이딩이 다 가능해요. 모두 다 전동식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쾌적하게 3열 공간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열까지 사람이 탔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탑승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내려서 세울 때도 버튼을 눌러주면은 등받이 부분은 이렇게 전동으로, 하지만 슬라이딩은 직접 손으로 해줘야 됩니다. 수동이에요. 앞쪽에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자, 이제 트렁크인데요. 트렁크도 이제 3열 시트가 전동으로 베딩이 됩니다. 이렇게 폴딩이 전동으로 되고 2열 시트도 전동으로 됩니다. 각 시트 2열 좌우, 그 다음에 3열 좌우가 전부 다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전동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4개 다 작동할 수도 있고요. 하나씩 내가 원하는 위치의 시트만 세우거나 눕히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해요. 그리고 작동되는 속도도 제법 빨라요. 빨라서 신속하게 이렇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3열 같은 경우에 이제 헤드레스트는 직접 손으로 세워줘야 되고요. 베딩할 때는 헤드레스트가 자동으로 접히는데 세울 때는 직접 손으로 세워줘야 돼요. 이제 3열만 또 따로 해볼게요. 3열에 사람이 타지 않을 때는 이렇게 3열만 이렇게 밀어서 적재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넓죠. 다시 세우는 것도. 자, 3열 시트를 이렇게 또 슬라이딩을 각각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재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앞 3열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승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시트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올리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적용되어 있는 이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 요거를 한번 시연을 해 드릴 텐데,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은 이렇게 경사로에서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를 맞춰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이제 좀 험로라든가 급경사로 같은 데 내려갈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을 활성화하려면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거를 누르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켜짐이라고 나왔죠. 이 상태에서 지금 경사로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떼어 볼게요. 띄고 악셀을 밟아서 출발을 하면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든가 악셀 조작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보시면 한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저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 조작도 안 하고 있거든요. 핸들만 조작하면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속도를 좀 더 내려면은 악셀을 밟아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악셀을 띄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악셀을 띄었던 속도, 거기에 맞춰서 또 지금 또 정속으로 이렇게 주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정차를 한 다음에 이제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을 다시 끄려면은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통 우리가 경사로에서 내려갈 때 전진으로 내려가는 걸 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후진으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경사로 이제 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하면서 경사로를 천천히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잖아요. 더 위험하고 브레이크를 막 조절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게 좀 힘든데,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후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능을 활성화를 하고요. 자,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후진을 놓고, 자, 이제 후진을 해보겠습니다. 악셀을 살짝 밟아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악셀 조작이나 브레이크 조작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후진으로 천천히 스스로 속도를 제어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셀이나 브레이크 조작 없이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면서 운전자는 핸들 조작에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화면 카메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웃사이드 미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미러로 이렇게 보면서 후방 지금 사각 없이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거울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후진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올류 팰리세이드를 며칠 동안 타면서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봤는데, 디올류 팰리세이드 2.5 가솔린 터보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은 일단 스펙상, 수치상 성능을 떠나서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 체감되는 주행 성능이 확연하게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파워풀하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되게 부드러워졌고요. 그 다음에 실용 구간에서 응답성이라든가 악셀을 조작했을 때 차가 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마치 배기량이 작은 엔진을 타다가 배기량이 큰 엔진으로 바꿔 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여유로움, 그 다음에 이런 악셀 조작을 했을 때의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형적으로 느껴져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또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할 때 악셀을 깊숙이 밟아서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가속을 하고 최고속으로 이제 속도를 올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히 내연기관 모델보다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파워풀합니다. 더 성능이 뛰어나고 고속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고 악셀을 조작해서 튀어나갈 때 느낌도 좀 더 파워풀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 자체가 막 다이나믹하게 달리라고 만든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스포티한 느낌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실제 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가속 성능, 이런 거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가장 좋았던 거, 이 기존의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를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이고, 이 승차감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기존의 가솔린 차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무게가 증가한 거, 뭐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은 일단 하이브리드 모터를 이용해서 이 차체의 모션을 제어하는 그런 E-라이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라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 모터의 가감속 양을 조정을 해서 모터의 출력을 조절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모델에서는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없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터를 이용해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기능은 뭐 기존의 현대차 하이브리드의 앞서 다른 차들에서도 이미 적용이 돼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이 모터를 이용해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모터의 출력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확실히 내연기관 모델을 탈 때보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이 좀 더 안정적이다, 좀 매끄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기존의
팰리세이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도 최고 사양으로 가게 되면은 21인치 휠하고 프리뷰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프리뷰 서스펜션에 의한 이런 과속 바디턱을 넘을 때 이런 승차감 개선 이런 효과가 있긴 한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옵션을 적용해서 프리뷰 서스펜션을 적용함과 동시에 이 라이드 기능까지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으로 과속 바디턱을 넘는다든가 이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의 승차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속 바디턱 넘을 때 확실히 체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이제 오토 홀드를 사용했을 때 승차감이에요. 이거는 승차감이자 또 동시에 또 운전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디올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오토 홀드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악셀을 뗐을 때 시동이 자동으로 꺼진단 말이에요. 스탑앤고 기능 때문에. 그러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악셀을 밟아서 출발할 때 시동이 다시 켜지고, 그 다음에 악셀을 밟은 그 페달 양에 따라서 엔진이 구동을 하면서 차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약간 이질감이 있고 탁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해서 이 오토홀드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의 구동이라든가 스타트를 할 때 이 엔진을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모터에 의해서 처음 스타트를 부드럽게 해주고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차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매끄럽게 오토홀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타트 모터가 엔진의 벨트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스타트를 할 때 벨트를 구동해서 크랭크를 돌려서 차가 가기 때문에 약간 버거워하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악셀을 조금 더 빨리 밟으면 역시나 내연기관 모델처럼 탁 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에 적용되어 있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스타트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벨트로 해서 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엔진에 직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모터가 엔진을 구동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시동이 훨씬 더 매끄럽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응답이 훨씬 더 매끄러워졌어요. 더 신속하고 매끄러워졌고, 그다음에 차를 처음에 스타트를 시켜서 굴러가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손실 없이 부드럽게 스타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홀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악셀을 밟아서 시동이 켜지고 브레이크가 해제되고 차가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의 구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구동 모터의 구동력이 다시 구동축에 연결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매끄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토홀드를 사용하고 있어도 스타트할 때 이질감이 전혀 없고 운전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옆에 타고 있는 사람도 이질감이나 울컥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토홀드를 켰다고 해서 승차감이 나빠질 일이 없어요.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제가 타면서 이제 연비를 체크를 해봤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며칠 동안 354km를 운행을 했고요. 9시간 52분 동안 운행을 했고, 연비는 평균 13.4km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비슷한 환경에서 제가 운행을 했을 때 한 8km대 정도의 연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비가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엄청 좋은 거죠. 지금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거고요.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 이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정속 주행할 때 연비만 따지면은 뭐 15km, 16km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내가 평상시에 타던 식으로 도심도 타고 간선도로도 타고 고속도로도 타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탔을 때 급가속이나 이런 것만 자제하고 그냥 일상적인 주행으로 탔을 때 실연비가 13.4k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비는 확실하게 내연기관보다 훨씬 좋다, 월등히 좋다. 그러면서도 내연기관 탈 때보다 차가 운행 느낌이 굉장히 매끄럽고, 스타트라든가 그 다음에 실용 구간에서의 가속 느낌이라든가 악셀 조작할 때 이런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내연기관 모델 가솔린 2.5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디올류 팰리세이드보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운전하기가 편했습니다. 편하고 잘 나가고 부드럽고 연비도 엄청 좋고. 이제 다만 이제 투모터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 투모터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는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을 보면은 사실 구동 모터가 일상 실용 구간에서의 구동의 거의
60, 70% 정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되게 전기차 같은 느낌으로 운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도 그런 투모터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의 주행 질감을 발휘할 것인가 라고 조금 궁금했었는데, 지금 디올류 팰리세이드를 통해서 느껴본 이 현대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스타트 모터를 대체하는 이런 모터가 P0 모터라고 하는데, P0 모터가 이제 크랭크하고 벨트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크랭크 풀리에 벨트로 연결돼 있어서 구동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P2 모터가 이제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P2 모터로 구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엔진 클러치가 붙으면 엔진의 구동력이 전달이 되고, 엔진 클러치가 떨어지면은 모터만으로 구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디올류 팰리세이드에 적용되어 있는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P0 모터가 없어졌어요. P0 모터를 대신해서 P1 모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P1 모터가 없었거든요. P0 모터를 썼었는데, 지금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P0 모터는 없애고 그걸 대신해서 엔진의 직결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P1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1 모터가 기존의 P0 모터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동시에 구동을 어시스트하는 역할까지 또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1 모터와 P2 모터 사이에 이제 클러치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클러치에 의해서 엔진의 동력을 이제 차단도 했다가 연결됐다가 이렇게 돼 있고, P2 모터를 이용해서 이제 엔진의 회전수하고 그 다음에 변속기의 변속 단수별 이제 속도차, 그걸 이제 싱크로나이징 하는 기능까지 ASC로 이제 수행을 해서 6단 자동 변속기, 하이브리드 전용 6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휠로 전달을 해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타 업체, 타 브랜드의 투모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처럼 구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변속기가 일반 내연기관 차에 쓰는 변속기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성기어를 사용한다든가 뭐 eCVT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상의 CVT 효과를 주는 이런 유성기어를 통한 이제 감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는 내연기관 차처럼 똑같이 6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변속을 하고, 그 변속할 때 엔진하고의 속도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ASC에 의해서 이제 P2 모터가 싱크로나이징을 해가지고 토크 컨버터 역할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모터가 토크 컨버터 역할도 하고 구동 모터 역할도 하고 뭐 발전기 역할, 그러니까 회생제동 할 때 발전기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 적용되어 있는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P2 모터까지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륜구동을 선택을 하더라도 사륜구동 시스템의 후륜의 동력은 이제 엔진에서 이제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제 뒤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사륜구동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현대차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EAWD가 적용이 되면 이제 뒤쪽 뒷차축에도 모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 P4 모터가 적용이 돼서 사륜 구동 시스템의 후륜 구동을 모터를 통해서 이제 발생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라이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이런 차체의 자세 제어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차감 개선이라든가 차의 안정감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륜구동 시스템에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지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그 시스템은 지금은 다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산차에 언제 적용이 될지 이제 그 시점에 이제 문제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디올류 팰리세이드에는 일단 EAWD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 다음번에 이제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는 차가 출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사륜구동에 EAWD가 적용이 돼서 이제 탑재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현대차들 보면은 이 더 뉴 팰리세이드를 포함해서 그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기능 같은 거를 구독을 이용해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에도 디스플레이 테마라든가 그 다음에 웰컴 라이트 이 패턴, 라이팅 패턴 같은 거를 이제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구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디스플레이 테마를 보시면 여기 셋업에 가셔서 화면 구성에 가시면 디스플레이 테마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구독으로 추가를 안 했을 때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제 테마고요. 그 다음에 테마를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포니 테마라고 있죠. 자, 포니 테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포니 테마가 적용이 됐고요. 포니 테마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포니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그래픽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포니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계기판에 보시면 여기에 포니를 상징하는 요 말 모양, 요게 이렇게 계기판 뒤에 표시가 되고, 이쪽에 포니가 살짝 그려져 있어요. 지금 보실래나 보이시죠? 네. 계기판 뒤에 이렇게 포니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니 디스플레이 테마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테마가 있거든요. 자연 테마를 제가 써볼게요. 자연 테마. 자, 이제 자연 테마가 이제 적용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바탕화면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보시면 살짝 이렇게 자연의 배경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이 자연을 테마로 하는 이 바탕화면은 실사는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다 약간 파스텔 톤의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바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런 느낌이고, 약간 아이들 태우는 집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 바탕화면 테마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라이팅 패턴도 이제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구독 서비스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이팅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 셋업을 눌러서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차량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라이트라고 있죠. 라이트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라이팅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라이팅 패턴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되게 많잖아요. 이거 다 블루링크 구독 서비스로 지금 추가를 해 놓은 거고요. 원래는 요거 하나입니다. 샤이닝 하나만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샤이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데모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패턴이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레모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트도 해볼까요? 비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데모 화면을 보신 다음에 나는 이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계속 쓰다 보면은 좀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걸로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시면 다양한 형태의 라이팅 패턴을 적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블루링크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라이팅 패턴 구독을 이제 신청하려고 할 때 트림별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스클루시브라든가, 그 다음에 뭐 프레스티지, 그 위에 이제 캘리그래피 이렇게 있는데,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구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플래티늄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블루링크 스토어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 같은 경우는 이 블루링크 스토어를 이용해서 이 라이팅 패턴을 구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원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